여러분 안녕하세요. 핑크쌤 노영현입니다.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원래 오늘까지 함께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5월 13일까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 더 만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채팅창을 보니까 우리 피카소 친구가 안녕하세요 노영현 선생님, 핑크 노쌤 안녕하세요, 찬주가 그러네요. 고마워요. 여기 보니까 서로 내가 너 피카소랑 그다음에 포레스트 친구들이 서로 너 도덕글 밴드에 쓴 글 보고 감명받았다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훈훈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편지가 하나 온 것 같아요. 우리 충남 온라인 학교 시즌2 여기에 반가운 분이 편지를 보내줬습니다. 어떤 분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줬는지 우리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편지 누군지 딱 알겠죠? 선생님 애기들이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데 우리 그러면 우리 여기 친구가 보내준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삐삐오이 안녕 여러분. 네 저는 100kg 흔한남매 팀에서 100kg를 맡고 있는 으뜸이. 나는 에이미. 안녕 반가워요. 충남에 있는 친구들 소리 질러. 잠깐 우리 화면에 나오는 거 맞나? 거기 2학년 친구들 소리 질러. 거기 돼지 야구한 놈 누구야? 반가워요. 안녕. 요새 온라인 수업하느라 많이 힘들 텐데 우리 친구들 맞죠? 맞아요. 우리 조금만 다 같이 힘내고. 우리 선생님들도 영상 요새 진짜 열심히 재밌게 만들고 있다니까 우리 친구들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충남 온라인 학교 시즌 2 오후 2시부터 다 같이 함께해요. 안녕. 따로야. 화이팅.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하면 나처럼 된다니까. 우리 흔한남매 친구들이 근데 흔한남매를 잘 모르나 봐. 선생님 집에는 초등학교 애기들이 둘 있어서 항상 흔한남매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아무래도 중학교 3학년이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느라 있기 때문에 흔한남매를 잘 모르나 봐요. 흔한남매 개그맨이었던 팀이었는데 흔한남매 팀에게 부탁을 해서 충남 온라인 학교 시즌2 도덕을 듣는 친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1분 정도의 영상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틀어준 겁니다. 그럼 지금 흔한남매의 응원의 기운을 받아서 이제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과제를 했었던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선생님이 여기 과제 밴드에 댓글을 달아달라라고 했는데 굉장히 잘 댓글을 달아줬어요. 이거 가지고 아까 피카소랑 우리 포레스트 친구가 서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과제 첫 번째는 미디어 속 환경 이야기, 그래서 기사, 첫 번째 기사, 두 번째 기사, 수업 시간에 소개해줬던 기사에 댓글 다는 거, 자신의 의견을 다는 걸 했었고, 두 번째는 50주년이었던 4월 22일 지구의 날 때 행사를 참여하고 나서 소감문을 댓글로 다는 과제를 내줬었습니다.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친구들이 잘 적어줬어요. 지금 밴드에 과제를 해주는 학년 중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도덕 친구들 중에 가장 잘 과제를 해주는 학년이 바로 중학교 3학년 여기 친구들이에요. 엄청 고마워요. 서로에게 박수 100번 쳐줘야 돼. 서로 셀프 칭찬하세요. 그러면 우리 어떤 친구들이 해줬는지 한번 봐보면요. 우리 피카소 친구, 포레스트 친구.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 요 두 친구가 그날 바로 과제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그날 바로 그냥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웠다는 거.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진실되게 정말 좋은 생각을 갖고 많이 정말 탐구하면서 쓴 것 같아요. 피카소 친구, 포레스트 친구, 그 다음에 예언 친구, 뿌에레렉. 너무 어렵네. 이 네 명의 친구가 이 과제를 굉장히 잘 해주었습니다. 네, 박수 100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 굉장히 잘해줬어요.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 피카소 친구, 포레스트 친구 지난주에
쿠폰을 톡으로 줬으니까 우리 예연 친구는 선생님이 연락처 비밀 댓글 읽는 걸 오늘 오전에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중으로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뿌레레 너무 어려워. 이 친구도 비밀 댓글에 연락처를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과제 1의 두 번째 기사는 미닝아웃. 이 기사 보면서 이 미닝아웃이라는 의미를 알게 된 친구들이 있었죠. 선생님도 이 기사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신념에 의해서 소비를 하는 걸 얘기했었지요.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는 신념에 의해서 친환경 소비로 이어지는 거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여기서는 댓글 달아준 예쁜 친구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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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들에게도 박수 쳐주세요. 근데 우리 요거 한 친구는 여기 아직 안 들어왔나 봐. 이현석 친구와 피카소 친구. 피카소 친구는 굉장히 모든 과목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우수한 친구야. 그래서 우리 여기에도 댓글 달아준 예쁜 친구 이현석 친구, 피카소 친구에게도 박수 100번. 우리 0922 친구가 나 지금 밴드 바로 가입했어. 네, 저번에 쌤이 밴드 주소도 여기에 넣어놨어요. Doing 뭐를 우리 도덕함이지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가입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5월 중순까지 함께 할 거니까 아직 밴드 가입 안 한 친구들은 밴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과제는 우리 지구의 날 4월 22일 행사 소등 행사 참여하고 그 소감을 한번 써보아라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정말 이 3학년 친구들은 너무 우수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댓글을 많이 달아줬어요. 굉장히 고마워요. 우리 여기에는 이 친구들 피카소 친구, 포레스트 친구, 이현석 친구, 뿌에레렉 이분은 제대로 얘기했어. 이 4명의 친구들이 바로 이 과제를 해줬습니다. 또 이 4명의 친구들이 과제 1과 과제 2를 모두 다 해준 굉장히 바람직한 능력자인 친구들이야. 이 4명의 친구 박수 100번을 100번 해주세요. 고마워요. 네, 스스로에게 칭찬, 셀프 칭찬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친구들은요, 이 피카소, 포레스트, 이현석, 뿌에레렉 친구는요, 쌤이 여기 밴드에 아이스크림 모바일 교환권을 받아야 될 친구들 비밀 댓글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글을 해놨어요. 여기에 비밀 댓글 달아주면 되고 피카소 친구와 포레스트 친구는 선생님 핸드폰에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다시 달진 않아도 되고요. 이현석 친구와 뿌에레렉 친구 댓글 달아놓으면 돼요. 예현 친구는 연락처 해놓은 거 선생님이 휴대폰에 저장해놨어요. 오늘 꼭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 꼭 여기에 비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을 이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우리 지구의 날 했고 환경에 대한 거 했고 기억이 떠오르시지요?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거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면 환경 친화적인 소비 생활이 중요하다. 왜? 물질주의적인 소비 생활은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즉 한정된 자원을 고갈시키고 생태계의 자정 능력을 위협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생태계의 지속을 위해서 환경 친화적인 소비 생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 문제는 개인 한 명의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국제적인 노력과 관련돼서는 국제협약을 맺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러면서 선생님이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걸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때 보여줬던 사진이 이거였어요. 그렇죠? 즉 우리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으로 줄이고자 서로 약속한 협약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 선생님이 2005년 2월에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끝냈는데 어떤 친구가 채팅에 보이는 사진은 파리인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맞아요. 굉장히 예리한 친구야. 왜냐면 요거 보여주기 전의 사진이 바로 요 사진이었습니다. 그치요? 보면은 우리 파리스, 프랑스 써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친구도 굉장히 예리한 친구야. 바로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한 2005년부터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2020년에 만료 예정이기 때문에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이 채택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내년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국제 협약인 거지요. 또 이 파리의 협약은 그 전과는 다르게
우리 선진국까지 포함된 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다 포함이 되어서 195개국이 참여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교통정서는 선진국의 경우만 해당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먼저 언급합니다. 그럼 우리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과학과 윤리라는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13일까지 해서 총 5번을 만나면 우리 대단원, 우리 자연, 초월적 존재의 대단원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과 윤리, 이 단원에서는요, 우리 바로 과학기술과 우리의 삶에 대한 것, 그리고 두 번째, 과학기술의 도덕적 책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살펴볼 거는 여기 봤더니 핑크쌤, 누구야? 나지요. 핑크쌤의 일기를 오늘 쓴다면? 선생님 문득 생각이 든 거야. 너희가 지금 중학생이잖아. 내가 중학생 때의 생활은 어땠지? 라고 내가 궁금해지더라고. 그래서 쌤이 썼던 일기를 꺼내봤어요. 그래서 그 일기를 쌤이 여기에 한 3부분 정도만 가지고 왔어요. 그 일기를 보면서 선생님 나이 이런 거 계산하지 말고 이 일기를 지금에서 쓴다면 좀 상황이 변할 것 같다라는 걸 한번 떠올리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발전했고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바로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선생님의 일기를 보면 되는 겁니다. 보면은 이거는 쌤이 쓸 일기장 표지예요. 고을이랑 나라랑 이것만 봐도 약간 세월의 흐름이 조금 느껴지지. 요즘은 일기장 이렇게 안 나올걸요? 이렇게 나오면 잘 안 팔리겠지, 그치? 아무튼 쌤은 이 일기장을 중학교 1학년 때 고른 거예요. 그래서 요때 일기를 꺼내왔어요. 그래서 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에 썼던 것만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요거는 1994년, 너무 옛날로 가는 것 같이. 1994년 11월 2일에 내가 그때 쓴 사진이에요. 예뻐요? 순간 그림책, 친구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네. 그래, 그럼 다행이네요. 나의 이 일기장, 이렇게 고르는 센스가 지금도 다 이어진다니. 그럼 선생님이 94년도에 썼던 일기를 보면은, 이건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때예요. 봤더니 이날 소풍을 간 거야. 가을 소풍. 글씨체 굉장히, 선생님 글씨체 좀 글씨를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쓰지는 못해요. 보면은 선생님 일기야 읽어볼게요. 오늘 학교에서 민속촌으로 소풍을 갔다. 일기를 쓰려고 날짜를 쓰니 말이 좀 이상하지만 나의 실수 하나가 생각났다. 카메라에 있는 날짜 말이다. 11월 2일로 되어 있는 것을 나는 3일로 고친 것이다. 건망증. 너무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래? 1994년에 미국 월드컵이 있었습니까? 이때는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근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그거를 사진관에 맡겨서 인화를 하면 그 사진 아래에 몇 년, 몇 월, 며칠 날 찍은 사진인지가 딱 나와. 근데 그거를 내가 착각을 하고 11월 3일로 고친 거지. 그래서 이때 찍었던 사진을 인화한 걸 봤더니 11월 3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기가 굉장히 웃겨요, 피카소? 그러니까 뭐야, 지금은 이렇게 너희가 막 카메라 막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막 날짜 있는 거 막 확인하고 이러면서 사진 찍나?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일기를 지금에서 쓴다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은 디카를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지금은 그냥 휴대폰으로 그냥 이렇게 찍을 겁니다. 그치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구나 라는 거를 한번 떠올리시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의 실수는 날짜를 그 다음 날이 오늘인 줄 알고 착각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인화한 사진에 날짜가 잘못 나온 거죠. 요즘은 그러지 않잖아,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두 번째 일기는요. 95년 중학교 2학년으로 훅 넘어오는 거야. 너무 자세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날도 수요일이네. 내가 수요일에만 일기를 많이 썼나 봐. 95년도 1월 25일 날 쓴 일기예요. 저녁 먹고 설거지를 하고 밖으로 나갔다.
내가 왜 이날 내가 설거지를 했을까 하고 봤더니 우리 오빠가 축구를 했었거든, 축구. 그래서 엄마가 전지훈련을 따라가서 3박 4일 동안 내가 밥하고 설거지하고 막 이렇게 했더라고, 내가 이때. 그래서 설거지를 한 거예요. 아이들과 놀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나가니까 아무도 없었다. 마침 은숙이 언니가 나와서 같이 애들을 찾았다. 교회, 운동장, 동네 모두 돌아다녔다. 결국은 못 찾았어. 아, 그런데 저녁에 나가셨네요. 이러네. 이때는 지금처럼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녁 먹고 나서 동네에 중앙에 있는 구멍가게 앞에 공터에 미리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도 다 모여. 그래서 뭐 깡통차기를 한다든지 도둑찾기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놀아요. 그랬던 놀이 문화가 있었지, 그때는. 그래서 나갔는데 애들이 없어서 동네 아는 언니와 같이 애들을 막 찾으러 다녔다는 거야. 근데 결국은 못 찾았어, 뒤에 얘기를 봤더니. 근데 이 일기를 지금에서 보면은 우리 전준호 친구가 근데 진짜 나중에 커서 어릴 때 일기 쓴 거 들춰보면 진짜 추억여행이 될 듯.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중학교 때 수첩 이렇게 하나 찢어가지고 야 아까 싸운 거 미안해 이러면서 주고받은 것들도 선생님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어제 그거를 보면서 혼자 막 재밌어 했어. 이 일기를 지금에서 쓴다면 어떻게 썼을 것 같아? 이때는 나갔더니 애들이 없어. 얘네 어디 갔지? 이러면서 막 같이 막 돌아다녔던 거야. 그래서 결국은 애들을 못 찾았거든. 근데 그 다음날 학교 가서 물어봤더니 노래방에 가서 놀았다는 거야. 그걸 몰랐지 나는. 근데 만약에 이 일기를 오늘 썼다면 어떻게 썼을까? 애들을 막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어. 아니야, 초등학교 때 쓴 일기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계속 일기를 쓰면 굉장히 귀한 자산이 됩니다. 지금 이 일기를 오늘날에 다시 쓴다고 생각하면 나갔더니 애들이 없어. 그럼 니네 어떻게 해? 이렇게 그냥 어디 있을까 막 이렇게 추측하면서 막 찾으러 막 돌아다니나? 어떻게 하죠? 우리 092 친구는 마치 나와 같은 세대인 것처럼 말을 해. 예전에는 순수하게 놀았지만 지금은 디지털 세계에 빠져 막 이러면서. 그치, 책벌레 339 친구와 피카소 친구가 전화? 그치. 지금은 니네 막 휴대폰 있고 막 이러니까 막 나가는데 애들이 없어? 그럼 전화하잖아. 그치. 근데 이때는 휴대폰이 이렇게 다 있을 그때가 아니잖아. 이때는 공중전화 가서 막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연락이 안 돼서 막 찾으러 돌아다녔던 거죠. 그치. 옛날에 지금 이 일기를 오늘날 썼다면 휴대폰으로 야, 너 어딨어?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쵸? 그다음 이제 마지막. 이것도 이제 95년도 2월 4일 이제 토요일 날 썼네. 수요일이 아닌 날도 일기를 썼어요. 진숙이가 이영걸의 보디가드를 빌려와서 효정이와 우리 셋은 진숙이랑 효정이 나 이렇게 셋이가 3인방이었거든. 우리 셋은 테이프를 보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영걸은 너무 멋있게 나왔다. 효정이랑 나는 이영걸이 나올 때마다 그냥 좋아했다. 그 후로 난 이영걸을 좋아하게 되었다. 너무 순수하지 않습니까? 이영걸 중국 배우야. 굉장히 멋있었던 배우예요. 내가 굉장히 좋아했었어. 막 사진도 막 가지고 다니고 막 이랬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이때 뭐야? 테이프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야. 그 테이프가 뭔지 아마 여러분들 모를걸요? 알려나? 이렇게 생긴 비디오 테이프야. 지금은 너희가 그냥 뭐 영화관에 가서 극장 가서 영화 보고 그냥 집에서도 영화를 이렇게 금방 살펴볼 수 있잖아. 근데 이때는 영화를 보고 싶다 그러면 비디오 대여점에 가서 비디오를 빌려다가 봤거든. 카세트 테이프는 음악이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영화 테이프예요. 그래서 이런 걸 빌려다 보고 이랬던 추억이야. 우리 루키 친구가 그새 또 찾아봤나 봐. 63년에 태어나신 배우네요. 그래? 그렇게 그때 태어났었나? 나도 이제 알았네. 이런 거 생각해보면 지금은 이 일기를 오늘날에 썼으면 이렇게 썼을 것이다 라는 걸 한번 떠올려 본다면 내가 살았던 그때, 내가 중학교 때가 그렇게 아주 옛날은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러한 시간이 흘러왔는데도 굉장히 많은 것이 변했잖아. 그쵸? 이게 바로 이러한 과학 기술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영향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봐볼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과학기술의 산물을 찾아보고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먼저 휴대전화에 관련된 거, 요즘 휴대전화 있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 그치요? 그러면 옛날에 그 이전의 상황은 어땠을까라고 했을 때 여기에 제시된 건 공중전화나 집전화를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도 이용도 하고, 이건 뭐냐면 내가 전학 간 친구랑 주고받았던 편지. 그럼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주고받나?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은 교환학생으로 외국 가 있는 친구와 주고받았던 편지야. 그럼 이거 한 달에 한 번씩밖에 못 받는 거야. 이렇게 해서 소통을 했었지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공중전화 박스, 요즘에는 잘 못 보는 거잖아. 옛날에 누구랑 친구랑 길게 통화하고 싶다 그러면 집에서 하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동전을 이만큼 10원짜리를 가져다가 막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쯤에 이 무선 호출기가 나왔지. 삐삐라고 불리는 거예요.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걸로 해서 소통을 해. 그럼 여기에는 번호만 남기는 거야. 빨리빨리 와. 그러면 파리파리 뭐 이러고. 그다음 여기 어떤 친구가 벽돌폰 이러는데, 맞아요. 그 다음 얘기해 줄게 이거야. 우리나라의 최초의 휴대폰은 1988년 바로 이 서울 올림픽이 일어났을 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옆에 호돌이 있잖아. 그래서 나도 이거를 어디 놀러 갈 때 한번 빌려가지고 간 적이 있거든. 이거 뭐 바지 주머니나 이런 데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이 벽돌폰이라고 얘기했는데 옆에 있는 걸 보면은 진짜 두껍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게 얼마나 신기했다고. 이런 걸로 이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거죠. 멀리 있는 사람과.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 가족과 뭐 편지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를 하거나 이러면서 소통을 했었고, 그치요?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이용해서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그치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대학원 수업을 듣는데 너희 온라인 계약을 한 것처럼 선생님 대학원도 화상으로 해서 강의를 듣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무수히 많이 변해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편지를 주고받으면 굉장히 답장을 받는데 오래 걸리잖아. 하지만 전화나 이메일을 한다? 금방 연락을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해졌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이후에는 더 편리하게 되겠지. 이럴 수도 있을 거야. 내 몸 안에 칩을 넣어가지고 내가 막 시리한테 야 누구한테 전화해줘 이러면 막 전화 걸어주는 것처럼 알아서 내 생각을 캐치해가지고 전화를 걸고 막 이러는 시대가 오지 않겠어? 그럼 약간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로 인해서 굉장히 편리한 삶을 살게 되고 사람들 간의 교류도 굉장히 확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산업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가 또 어떠한 측면에서의 삶이 변화가 되었느냐를 보시면 의료 분야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거는 무슨 사진이냐면 바로 이 로봇으로 수술을 하는 그 기계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술을 하는 장면은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뭐 수술을 할 때 옛날 같으면은 배를 열어서 이렇게 수술을 했다면 이러한 로봇은 1cm도 안 되는 구멍에서 로봇 팔을 집어넣어서 우리 막 VR 보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이제 의사들이 이제 숙련된 의사들이 이제 수술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굉장히 정밀하고 세밀한 부분을 수술을 굉장히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 기계가 30억짜리래요. 보통 미국에서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치료비가 높을 수밖에 없겠지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의료의 분야에서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혜택을 받았구나, 이렇게 좀 우리의 삶이 달라졌구나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넣어둔 겁니다. 이처럼 과학기술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치요? 바로 방금 로봇이라는 수술 기계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더 영위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산업화로 인해서 많은 물건들을 생산해내면서 물질적 풍요,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편지로 주고받는 것보다 이메일, 그 다음 휴대전화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시공간의 제약이 극복되고
교류가 더 확대된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겠지. 뭐든지 다 동전의 양면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여기 친구들을 3학년 친구들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 굉장히 능력자인 친구들이 많아. 스스로에게 이렇게 토닥토닥 잘했다고 셀프 칭찬하세요. 우리 지금 092 친구가 의료 분야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유전자 조작과 이렇게 얘기하네. 그렇죠? 우리 과학기술로 인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모든 게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정적인 측면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었는지 우리 아까 여기 친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한번 살펴봐봐요. 1번, 2번, 3번. 혹시 이걸 보면서 아이고 우리 집이랑 나랑 좀 비슷한데? 뭐 이런 게 있을지도 몰라. 1번 한번 볼게요. 1번. 1번은 무슨 상황이야?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고 모여서 서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휴대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휴대폰에 충전이 막 5%, 10%야. 우리 애들은 게임하려고 그럴 때 막 굉장히 예민하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전을 안 했어. 어떡해. 막 이러면서 애가 굉장히 막 당황하고 있어. 충전이 막 5%야, 10%야. 어떡해. 불안해하고 있어. 그 다음 3번. 야, 역시 비싸도 신제품이 좋아. 이런 용돈이 없잖아. 새로운 걸로 계속 바꾸려고 하는 것. 1번, 2번, 3번 중에 아마 나와 뭐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지 몰라요. 그치? 바로 이건 뭐야? 계속 사람들끼리 모여서도 서로 얘기하지 않고 핸드폰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휴대폰의 충전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우리 피카소 친구처럼 휴대폰 중독. 휴대폰에 너무 휴대폰이라는 기계에 내가 너무 의지하게 되는 거지. 우리 포레스트 친구가 다 공감되는 크크크크. 그치. 이게 바로 내가 기계에 너무 종속돼 버리는 겁니다. 그치요. 이처럼 과학기술에 의해서 인간이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요거는 핑크쌤이 북북북 책을 쏜다 입니다. 요거 맞추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사고 싶어하는, 공부하고 싶어하는 책을 쏩니다. 뭔지 한번 볼게요. 문제. 방금 보여준 것처럼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현상.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방금의 상황처럼 기술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현상을 뭐라고 할까요? 핑크 북북북 핑크쌤이 책을 쏜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장준혁 친구가 디지털 치매? 이랬어. 아니고요. 힌트 더 주면 6글자. 인간의 주체성을 잃어버려 인간이 기계 때문에 소외되는 현상인 겁니다. 뭘까 한번 떠올려 보시면 6글자. 5초 줄까? 5초? 뭘까요? 6글자? 내가 좀 전에 거의 다 말했는데 한 95%는 말한 것 같은데. 응? 뭘까? 기술 발달로 이노 친구가 디지털 우대. 아니 디지털에 이렇게 막 역시 포레스트 친구에게 박수 100번 쳐주세요. 포레스트 친구. 우리 092 친구도 맞췄는데 살짝 늦었네요. 우리 포레스트 친구 인간 소외 현상 맞습니다. 정답. 우리 이 친구, 우리 포레스트 친구는 우리 밴드에다가 주소를 비밀 댓글로 남겨주면 그 다음에 원하는 책을 써주면 선생님이 책을 바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100번.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현상을 우리는 인간 소외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즉 과학기술에 종속되는 문제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정보통신기기가 등장하자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것보다 기기를 이용해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인간이 기계에 의해서 소외되는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사람이 기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처럼 주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걸 떠올리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볼까? 알파벳과 노는 즐거운 시간. 우리 이거 의미가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바로 artificial, 인공적인 intelligence, 지능 정보라는 뜻입니다. 그치요? 그래서 뭐야? 인공지능? 그치. 0922 친구가 맞춰줬어요. 우리 0922 친구 비밀 댓글 남겨주면 쌤이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달콤한 아이스크림 교환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922. 인공지능입니다. 그치요? 인공지능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치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텐데 인공지능 하면 뭐가 딱 떠올라? 아마 쌤 같은 경우에는 로봇 이게 딱 떠오르거든요. AI 하면은 그러면 로봇이 설거지 청소를 나 대신 해준다? 굉장히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렇다면 인공지능이라는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그냥 마냥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몇 년 된 거긴 하지만 드라마 하나를 소개를 해줄게요. 요거는 스웨덴의 공상과학 소설인 리얼 휴먼스를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요. 영국과 미국이 함께 만든 드라마예요. 휴먼스라는 드라마인데 쌤은 이거 보면서 되게 느낀 점이 많아. 이게 15세 이상 관람가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여자가 로봇인 거예요. 이 로봇을 그러니까 아내가 굉장히 직장일로 바빠지게 되면서 이 역할을 대신할 로봇을 집에 데리고 와.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거예요. 그래서 2015년, 16년, 18년 이래서 시즌 1, 2, 3 이렇게까지 나왔을 거야. 근데 쌤은 1을 봤었거든요. 보면서 굉장히 그래. 장준혁 친구가 저거 학교 도덕 시간에 봤는데 봤어요? 그러면 무슨 내용인 줄 알 수 있겠네. 그치요? 바로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해서 인간과 유사한 휴머노이드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이야기를 다룬 거예요. 이걸 보면서 쌤이 느낀 게 많아. 왜냐면 얘는 로봇이잖아. 근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일하고 하는데 피곤해. 그러면 애들이 뭐 놀아달라고 책 읽어달라고 하면 피곤하니까 못 해줘. 하지만 이 로봇은 너무나 잘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보다는 로봇을 찾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 가족의 딸도 저렇게 뭐든지 잘하는 로봇이 있는데 내가 뭘 노력해봤자 뭘 되겠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휴머노이드 가정용 로봇이 집에 있으면 마냥 좋을까? 그건 아닐 거야. 이걸 보면 약간 무섭다는 생각도 들어. 쌤은 이 장면에서 조금 무서웠는데 바로 가정용 로봇이 만들어지는 공장의 모습이에요. 이 사진은.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인간에 의해서 혹독하게 일을 굉장히 많이 한 산업 로봇이 인간을 복수하게 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편리성에 의해서 만든 로봇이 인간에게 복수하는, 해치는 모습으로 끝나는 드라마인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현실이라고 한다면 헐, 되게 무섭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리성도 있지만 그 반대편에 뭐가 있을까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과학기술의 문제점과 한계는 이거일 것 같다라는 게 딱 떠올리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봐보시면요. 과학기술의 문제점과 한계는 뭐가 있을까를 보면 이처럼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즉 실제로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개발된 대량 살상 무기와 핵무기가 전쟁에서 사용되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남기는 경우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생명과학의 기술이 발달되어서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연장된다라는 이론은 있지만 생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기에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지요. 아까 정준혁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뭐 유전자 조작을 한다든지와 같은 거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구나라는 걸 떠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 환경이 무분별하게 파괴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귀여운 북극곰이, 그치요?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환경이 회복될 시간을 주지 않고 또다시 파괴하는 굉장히 심각한 환경 폐해가 곧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모르는 이런 문제점이 또한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 우리 요거는 좀 전에 살펴봤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와 같이 이어지는 문제예요. 바로 이처럼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문제, 동물 실험의 윤리 문제, 유전자 변형식품의 안정성 문제
이와 같은 것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학기술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바로 인권과 사생활에 침해되는 문제, 심각한 환경 파괴, 그 다음 과학기술에 종속된다, 아까 살펴봤던 인간 소외 현상과 같은 걸 떠올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전 과정 속에서 바로 이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 과학기술에 책임이 필요하지? 바로 우리 요 다음에 예한 옳은 일인지를 고뇌하는 다른 학자들에게 그치 이게 어떻게 쓰여질지를 생각하니까 이게 조금 아닌 것 같거든. 원자탄 연구란 얼마나 아름다운 물리학인가 과학을 연구할 때는 오직 재미만을 추구하라고 바로 이 오펜하이어가 충고를 한 거지요. 그러면서 과학자들은 오직 과학 연구로만 원자탄 연구를 대하면 된다라고 충고를 한 겁니다. 그의 말에 따라 연구자들은 원자탄 연구에 매진하였고 결국 원자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쓰였어? 그쵸. 1945년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하였고 수많은 사상자와 폐하를 남겼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거지요. 질문 여기에서 하나. 오펜하이머가 여기 사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과학기술의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까닭이 뭘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까 이 사람이 대답한 내용을 떠올리시면 돼요. 바로 여기에서 이 빨간 네모 안의 문장을 한번 보면은 이 사람은 과학기술의 목적은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진리 추구의 재미만 추구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즉 이걸로 인해서 생겨날 문제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맞는 거야? 그쵸? 아닌 겁니다. 질문이 모든 과학자가 바로 이 사람처럼 오펜하이머처럼 주장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까? 바로 이 연구에 의해서 원자폭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았어?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의 생명보다 진리 추구라는 연구의 재미가 더 상위의 목적이 가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치요? 이러한 과학자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도덕적인 책임을 고려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오펜하이머와 완전 다른 선택을 한 학자가 있어요. 그 어렵다는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미국의 화학자인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학자입니다. 이 첫 번째 사진은 젊었을 때 이제 학창 시절에 이 사람이 바로 1954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 근데 8년 뒤에 또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이거 말고 다른 분야의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뭐냐면 방금 오펜하이머처럼 이렇게 여기에 들어와서 이 폭탄하는 이 연자탄을 연구하는 데 들어와서 좀 하라라고 제의를 했는데 이 사람은 거절을 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의 팻말을 보면 We have no right to test. 우리에게는 시험할 권리가 없다. 즉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빨리 끝내려고 원자폭탄을 만들려고 했었던 맨해튼 계획의 참가를 제안을 받았으나 이 사람은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람이 참여를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거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폭탄을 함부로 만들어도 되는 걸까? 그 결과 많은 민간인이 죽을 수도 있는데 말이야. 과학은 때로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어. 이걸로 인해서 생겨날 결과를 생각해야 된다. 그걸 책임져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과학자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방금 전에 오펜하이머와는 굉장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즉, 이 라이너스 폴링은요.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꼭 염두에 둬야 된다. 즉, 과학이 전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과학은 평화를 위해서 공헌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사람의 책에서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과학기술을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이 라이너스 폴링의 말처럼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제시된 거는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소크 박사 얘기가 나오는데요. 특허를 내지 않았어. 왜?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이거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많은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즉 행복을 증진을 위해서 그래야 인류가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과학기술은 인간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활용돼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 이제 정리할게요. 바로 우리가 과학과 윤리라는 단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머리로 생각하고 느꼈던 것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시면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돼요. 요거 잘 살펴보세요. 이 학습 자료는 에듀스 충남에 있으니까 거기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글에 썼는지를 성찰하고 그렇게 하도록 다짐과 실천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다짐과 실천을 할 수 있는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밴드에 게시물 댓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중단원 세 번째 삶의 소중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것을 보면서 뭐 할 거냐면 중단원 1단원, 2단원 오늘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하는 퀴즈 앤 게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오후 2시 잊지 말고 딱 접속해서 게임하는데 딱 들어오셔야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절대로 늦으시면 안 돼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이렇게 활기차게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상큼발랄한 윤혜경 선생님의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만나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볼게요. 안녕.